네, 안녕하세요. 오늘 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역사 교과서 왜곡됐다, 잘못됐다, 좌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유경제원에서 지난 그 주에 역사학자 5분을 모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7종 교학서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를 분석을 해서 대표적인 왜곡 사례를 15개를 뽑았습니다. 이 15개 중에 뭐 중복되게 뽑아주신 분도 있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거를 분류를 해보면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북한에 대한 그 표현이라든지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폄훼라든지 그리고 산업화에 대한 부정적 묘사 이런 것들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천재교육 309페이지 사례입니다. 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이라는 제목하에 이게 지금 이제 그 4.3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47년 3월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합니다. 지금은 4.3이 그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온통 지금 그 민중사관에 의해서 입각해서 기술되고 평가되고 있지만 이 4.3 사건이 촉발된 계기, 그것에는 좌익 세력과 그 남로당 세력이 이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그런 그 역사적 사실들이 있음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경찰이 내려가서 이 진압하였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공권력 집행이라는 것이 주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술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 4.3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민간인의 희생이 빚어졌다. 이런 식의 기술이 아니고 이것은 애초에 이게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경찰의 투입, 경찰력의 투입에만 방점을 찍어서 이것을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탄압이다. 라고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공권력에 대한 그릇된 반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술 태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술 태도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해야 하는 세력들에게는 이분을 뛰어넘어야만 건국에 대한 그런 부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택해서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그 사실을 분단의 원인이다. 그리고 통일을 하려는 시도를 개인의 권력욕 때문에 막았다. 그리고 그 뒤를 봐준 것이 미국이다. 이런 식의 기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 인물, 어떤 그 역사적 사건에도 공과가 있고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매우 1차원적인 선악 논리로 구분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자로서 정말 참아 못할 일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산동화 270페이지의 사례인데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다 라는 제목으로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자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이에 찬성하였고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였다. 좌익은 단독정부 수립 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통일 문제를 협의할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협상에 동의하면서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여 남북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마치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김구, 김규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좌익 세력들도 이런 단독정부 수립 저지투쟁을 전개하면서 이 통일운동에 일조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정해서 단독정부를 급하게 수립해버린 그런 분이 됩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 이건 뭐 사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전후 좌우의 맥락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로든 통일만 되면 된다. 사실은 어떤 체제로든이 아니죠. 좌익 사상으로, 저들이 이야기하는 인민민주주의로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못다 잃은 좌절된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죗값을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다 쓰고 계신 것이죠. 교과서에서 이승만의 공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과에 대해서만 열을 올리는 이 현실, 이게 과연 균형 있는 역사교육이고 제대로 된 진실에 부합하는 역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친일파 청산 가로막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상교육인데요. 페이지 352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좌절된 친일파 청산이라는 제목하에 거기 빨간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광복 직후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처벌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미 군정의 친일 관료 유지 정책으로 인해 즉각적인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헌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했다는 구실로 구속되었고, 반민특위의 활동 기간마저 축소되면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미 군정은 친일파의 비호 세력입니다. 적극적인 처단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에 더해서 여기서 보면 친일 청산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식의 기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공을 더 중요시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반공을 중요시한다는 걸 내세우면서 친일파 청산, 반민특위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친일의 프레임, 대한민국에서 저는 가장 강력한 낙인 찍기가 바로 이 친일 낙인 찍기라고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친일이다 라는 멍해가 씌워지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일이라는 프레임이 비단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해방정국 하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로의 정부 수립을 도모했던 사람들한테 대표적으로 따라붙던 낙인찍기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반공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친일 청산을 가로막았다라는 이런 식의 기술. 그러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어야 됐다는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통일이 되었어야 이 대한민국이 온전한 나라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까? 이 교과서의 기술 태도는 그 수많은 이념을 놓고 벌어졌던 그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75%가 사회주의를 택하자라는 그런 민도의 수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건국의 아버지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술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그 해방 전후사에 대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기술입니다. 두산동화 검정본 27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농지개혁은 칭찬하면서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농지개혁을 실시하다라는 제목하에 광복 당시 대다수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는 원칙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1946년 3월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은 토지개혁을 요구하였다. 미군정도 더 이상 토지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침내 1949년 재헌국회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을 공포하였다. 농지개혁 방식은 북한과 달리 유상매수, 유상분배였다. 여기 언더라인은 빠져 있는데 맨 밑에 줄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농지개혁을 하기 전에 적지 않은 지주들은 땅을 팔았고 일부 농민들도 토지대금을 제때에 갚지 못하거나 분배받은 땅을 다시 팔기도 하였다. 여러 학자분들이 지적하시기를 북한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농지개혁의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도 분명한 역사 왜곡이다. 팩트를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북한이 농지개혁을 해서 인기를 얻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한 농지개혁이다. 라는 뉘앙스를 심어주면서 그 다음에는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을 취해서 뒤에 보면은 농민들 중에 제때에 대금을 갚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왜곡이요, 농지개혁에 있어서 북한을 편드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농지개혁. 드디어 소유권이라는 것이 존재해 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부여돼서 재산권을 지킨다라는 이 신성함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의 머릿속에 심어준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폄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갖게 된 농민들이 바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6.25 전쟁이 일어나자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 개인과 가정을 위해 싸웠다는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북한을 대변하고 북한을 편드는 교과서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그럼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두산동화 273페이지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폄훼의 시작, 즉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기술 태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장의 제목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입니다. 건국이 아닙니다. 제목부터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다. 남한에서는 재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정부 수립을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공산당은 단독선거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고 김구, 김규식 등 남북협상 참가 세력과 일부 중독의 인사들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참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남한의 정부 수립을 좌익들, 공산당도 싫어했다. 그래서 단독선거 반대투쟁을 전개했다라고 나옵니다. 김구, 김규식 이런 분들이 반대했다라고 나오면서 중독의 인사들마저도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나서고 찬성한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소수의 권력욕에 의해서 성립된 나라, 수립된 나라, 그것도 건국도 안 하고 정부 수립. 대한민국을 전근대에서 근대사회로 바꾼 이 기적의 순간을 마치 무슨 관료제 하나가 체제가 시스템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기술하는 거. 이게 과연 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룬 대한민국을 제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 보시면 사진이 보입니다. 50총선거. 많은 유권자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막대기의 개수로 기호를 표시하였다. 못 모르고 찍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하는 것입니까? 뒤에 보시면 이것이 북한에 대한 기술과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지 요 그 두산동화의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북한 정부를 수립하다라고 하면서 자, 밑줄 친 부분입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인구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사진 실어놓은 거 보십시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수립 경축대회. 우리는 짝대기 선거했다라는 사진 조악스럽게 대한민국 건국에는 실어놓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수립 경축대회 사진을 떡하니 들여놓으면서 그러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단독선거요. 북한은 남북 인구비례에 따른 매우 정통성 있는 정당성 있는 선거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 이거는 건국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어떻습니까? 이게 북한의 건국은 이렇게 정확하게 인정하고 기술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언급조차 못하는 교과서. 이게 올바른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승인했다라면서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은 정당한 국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어떻게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체계 위에서 세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마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기서 역사적으로 왜곡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했기 때문에 뒤이어 북한이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기술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을 굉장히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의 근거다라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밝혀진 비밀 문건에 의하면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이미 사실상의 정부가 북한에 먼저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 교과서가 아무 문제 없는 멀쩡한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사례를 오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천재교육 3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6.25 전쟁과 전후 복구라는 제목으로 지금 그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남과 북에 수립된 양측 정부는 각기 자신이 권력을 장악한 지역을 토대로 나머지 지역을 통합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38도선 일대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소련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측 계획에도 동의하였다. 뒷장입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6.25 전쟁 이렇게 하면서 네, PPT. 예.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으며 자, 이렇게 나옵니다. 6.25 전쟁,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남북한이 각각의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그저 비등하게 각자 체제 유지를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한 기술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38도선 일대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기술 속에서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이 사실을 학생들이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소련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침 계획에도 동의하였다. 동족상잔의 비극, 수백만이 죽어나간 이 전쟁의 가해자를 기술하는 태도로 이게 바람직합니까? 지원이라니요. 남침 계획에 동의라니요. 이런 식으로 기술해놓고 6.25 전쟁에 있어서의 유엔군 참전, 이것을 대한민국 내의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자유민주 진영대, 공산진영의 싸움으로 몰고 가서 여기에 많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적극적인 전쟁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이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의 노력을 한순간에 폄하하는 기술 태도인 것입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이 확대되었다. 그러면 참전이 안 돼서 국제전으로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지금 가르치자는 것입니까? 이 기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나마 지금 제가 열거드린 이 사례는 지난 2013년 검정을 통해서 많이 걸러진 순화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정 공고로 출판사가 집필 내용을 수정하자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소송 가 있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실상입니다. 이런데도 교과서가 문제없다. 그리고 이 교과서를 바로잡자는데 정부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게 다양성이고 그게 시장이다. 그 국가가 만들겠다는 교과서는 독재미와 친일미와 교과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다양성을 열어줬더니 이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허물 자유까지 무책임하게 누리는 이 자유를 그럼 그대로 방기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지금 현재 이 교과서에만 드러난 기술 내용도 이런데 이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뭐 참고서, 부교재, 강의 내용, 일반 도서의 문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다음 극강에서는 이 뒤를 이어서 5분의 학자들이 뽑은 대표적인 역사 왜곡 사례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극강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